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특검 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결백을 주장하자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공작이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 관련해 수사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이 본인 의혹에는 참 빠른 입장을 냈다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니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과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불은 당겨졌으며 쇳불도 단김에 빼자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했다고요? 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전형적인 사설 정보지를 통한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수사 요구에 대해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사설 정보지 공작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또 특별재판부 설치법 발의와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야당 압살 등 반헌법적인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났다면서 이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최종 목표는 이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는 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라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일당 독재를 위한 헌법 파기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사이에 신원미상의 녹취록을 근거로 유튜브 음모론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한다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중앙당사에서 특검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의원과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즉시 당사로 집결하라고 긴급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오늘 오전 또다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통일교 교인 입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만수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무렵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13일 그리고 18일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무산됐는데요. 오늘도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에게 중앙당사로 모이라며 소집령을 내리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인데요. 특검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의 이유와 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막아서면서 압수수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통일교 측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서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해서 의혹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또 어제 자진 출석했던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특검팀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한학자 총재 어제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를 마친 뒤에 취재진을 만나서도 교단 현안 청탁을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이미 구속된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이유를 묻자 자신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면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학자 총재가 도주나 또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한두 차례 추가 소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도 구속이 됐는데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죠? 네, 오늘 새벽 2시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특검이 청구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씨 측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 김건희 씨의 오빠 요청으로 그림을 대신 사줬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검사의 심경을 확보하면서 특검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역시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내란 특검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요? 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로 들어가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되지는 않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돼서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또 계엄 이후에는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 서류를 폐기하거나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는지 또 이후에 관련된 증거 폐기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이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비상계엄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인 임삼묵 공군준장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3명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첩사 장성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언제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한 겁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춘석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경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주식 투자 자금 출처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경찰은 이 의원의 사무실 등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국회 사무처와 지역 사무소도 압수수색을 벌인 만큼 의원실 외 다른 장소도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수사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이춘석 의원이 신고한 재산보다 2배 넘는 금액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 원 수준인데 주식 투자 금액은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주식 차명 거래 혐의는 일부 인정했는데요.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출판 기념회 수익과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자금이라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 과장으로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장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위해 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른 중국 교포 48살 장모 씨 등 2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범행 이유가 뭡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를 받은 건가요? 펜토셀 어디서 구하셨나요? 장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일대를 다니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류 씨는 무단 소액 결제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불법 소형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피해 지역 일대를 다녔다고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서 붙잡은 데 이어 서울 영등포에서 류 씨를 검거했습니다. 네, 경찰이 추가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장모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구 지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제3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제3의 공범이 중국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차량으로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범인들이 펜토셀이라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사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왔는데요. 장 씨가 사용한 장비를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 피해 상황도 심각했는데 규모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을 전담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에 지난 12일까지 접수된 피해자 숫자는 200명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199명, 피해 규모는 1억 2,600여만 원 규모입니다. 경기 광명이 118명으로 7,7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어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 금천구가 62명, 경기 과천과 부천이 그 뒤를 잇습니다. 다만 KT가 자체 집계한 피해는 278명에 1억 7천여만 원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는 경찰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피해가 예상을 훨씬 넘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추산으론 100만 명대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롯데카드는 17일간 해킹 사실을 몰랐던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오늘 오후 조좌진 대표가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류한웅 기자, 애초 유출 규모가 1.7GB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 추산으로는 그 100배가 넘는 200기가대라고요? 그렇습니다. 롯데카드가 지난 1일 금융당국에 신고할 때보다 피해 규모가
100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출 규모가 200GB 수준이고 100만 명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회원 96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회원수 기준으로 업계 5위입니다. 관건은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VC 유출 여부인데 카드 뒷면에 있는 세 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이게 유출됐다면 해외 부정 사용 가능성을 우려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이 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결제 내역이 유출됐다면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VC가 유출됐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한 날은 지난달 31일인데 해킹 사고는 17일 전인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쯤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을 당했고 내부 파일이 2차례 외부로 반출됐습니다. 롯데카드는 17일간 해킹 사실을 몰랐고 인지한 다음 날인 이달 1일 금융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오늘 오후 1시 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고 경위와 고객 보호 조치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합니다. 업계에선 롯데카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롯데카드 인수 후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년 전인 2014년에도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세 곳에서 1억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SK텔레콤과 KT, 예스24와 SGI 서울보증, 웰컴 금융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에선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부산역에서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경주역 인근에서 비상정차했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190명은 오늘 7시 10분쯤 경주역에서 후속열차로 환승했습니다. 후속열차 지연은 없었고 현재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SR 관계자는 선로 장애물이 열차 하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배장기가 휜 거로 확인돼 승객들을 환승 조치했고 해당 열차를 부산 차량기지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4톤 화물차가 3차선에 멈춰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옆으로 쓰러지며 실려있던 퇴비가 도로에 쏟아져 3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부터 통행이 재개되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9개월 만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건데 연준은 연내 2차례 더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는 단 한 차례 인하할 거란 예상을 내놨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그동안 물가 관리와 고용 안정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틀 일정에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에서 4에서 4.2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대비를 위해 5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갔다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관세로 인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고용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Job gains have slowed and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And in light of the shift in the balance of risk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0.25 percentage point. 연준은 또 올해 2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엔 단 한 차례만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연내와 내년에 5차례 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했던 만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등락이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이번 FOMC에 투표권을 가진 이사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이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대폭 인하 요구에 맞춰 0.5%포인트 인하를 의미하는 B컷을 주장하며 0.25%포인트 인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한 리사 쿡 연준 이사도 FOMC에 참여했는데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찬성하며 마이런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 관리보다는 고용 충격과 정치적 부담 완화에 방점을 두고 금리 미세 조정에 이어 점진적인 완화 사이클에 돌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과가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중 지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영향에 대해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선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어 이상한 균열 현상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함께하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면서 다만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해 영내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오전 전해진 소식부터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이 있었고 또 어제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특검 조사가 있었는데 자 일단 특검이 오늘 다시 압수수색 시도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좀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구속이 됐잖아요. 이 사안은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고 뭐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을 지지를 부탁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운동 지지를 부탁하는 등 이러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학자 총재가 이 사실과 관련해서 부인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입당을 통일교 측에서 입당을 굉장히 강요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당을 한 건지 그리고 이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줬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 내부에서 압수수색된 어떤 당원 명부 그리고 그 당원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입당이 됐었는지 그리고 당비를 누가 납부했는지 이걸 통해서 정당법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 진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당원 명부 확인 차원에서의 압수수색 시도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오히려 수사의 진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압수수색을 시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두 번의 실패 이후에 세 번째에서 결국은 임의 제출로 좀 협의가 됐었는데 그때 임의 제출이 된 자료가 부족하다. 특검이 이렇게 좀 판단했을까요? 임의 제출로 협의가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중기 특검팀이 아니고 조은석 특검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당원 명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 제출한 적이 없고요. 예. 500만에 가까운 당원들의 당원 명부를 임의 제출한다는 것은 정당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팀이 또다시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소 침해적인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도 헌법 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통일교인들의 통일교인들의 교인 명부를 100만 명씩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대조해 보겠다고 하면 그건 당원 명부 전체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수사하는 것은 2023년 전당대회에 어떤 부정한 개입을 했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당대회 투표권을 얻으려면 당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통일교가 관리하는 그 교인들 명단 중에서 당비를 냈다고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검이 수사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와서 그 범위에 한정해서 대조해 보자고 하면 혹시 그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투망식으로 보자고 하면 결국에는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야당의 당원 명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야당에 누가 가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검이 압수수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당사로 모여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후에 또 들려지는 속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는 좀 묵묵부답이었지만 대신 어제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의 내용은 결국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 입장은 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대법원장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다른 누구와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좀 믿어지고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계엄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결국 계엄을 한 어떤 상황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을 비판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김민석 의원이 정말 정보력이 뛰어났구나, 통찰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상황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논의했다라고 하는 의혹이잖아요. 근데 논의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안 한 것인지 한 것인지 그만큼 의문이 되고 있고 실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당시에 어떤 공직선거 위반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마자 2, 3일 내에 이렇게 선고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의아했었거든요. 이게 사법부가 이런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믿고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에도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정치권이 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계엄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계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만능 치트키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론을 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죠.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나서 논의했다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크게 8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날짜도 제대로 특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최소한의 장소적 범위도 특정이 안 돼요. 세 번째로 제보자가 누군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그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동석했다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상명 전 검찰총장 정도가 한 자리에 모이면요. 그게 목격이 안 되기도 힘듭니다. 여섯 번째로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심지어 정상명 전 총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그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대법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전 검찰총장과 한 자리에 동석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도 아닙니다. 여덟 번째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리고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진솔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좀 그럴싸하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 검찰에서 연호하고 술 파티했다라고 하니까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바보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정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검사가 연어라 이런 것들을 식사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종이컵에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라고 하고 있고, 공범들은 원래 분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범들끼리 만나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쌍방울 회장이랑 부회장 등 이런 사람들이 일명 창고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불리한 진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가 법무부와 검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듯이 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법원은 일반적으로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서 확실히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법원은 성역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 이 이른바 비밀 회동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이 공작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정말 참고 참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비상계엄 때도 말씀드렸듯이 침묵했고, 직위원 지금 그 내란 재판 판사가 희대의 방식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석방을 했을 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개인과 관련한 일이 나오니까 즉시 입을 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인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민주당에서도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출처조차 불분명하고 누가 제보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녹음 파일을 들고 와서 막무가내로 답정너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거 특검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법원장도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건 2021년 10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날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랫동안 자당의 강성 지지층, 당원 그리고 팬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왔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것이 거짓말이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자당의 지지층을 거짓 선동해온 그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부정해야 되고, 그 판결을 주도한 전원합의체의 장인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악마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근거가 없고 명백히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히는데도 어디 특검 수사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쯤 되면요, 더 이상 근거가 없으면 그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고 삼권 분립을 뒤흔들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위헌정당이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고, 근데 이 특검 입장에서는 약간 수사 착수를 하는데 조금 주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다루는 특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법원장에게
드리워진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 개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빨리 내려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후보에서 박탈시킨다거나 또는 후보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힘의 반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특검에 있어서는 수사 대상인지 범위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사는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공수처가 이 대법원장에 대한 사건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역량 여부를 떠나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 공수처장도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사는 방치될 것이어서 향후 내란특검법을 일부 개정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전직 대통령 두 분 다 구속됐었잖아요. 20 몇 년형을 받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돼 있고요. 그만큼 행정부의 수반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의 어떤 범죄라도 확실하게 처벌하고 있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성역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검찰도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만 이제 검찰청 해체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만큼 성역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기현 판사에 대한 룸살롱 의혹 사건이 일어났지만 감찰한다라고 했으나 이게 지금 한 4, 5개월 동안 감찰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거든요. 이건 법원이라도 어떤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완벽하게 진실을 밝히고 정리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권이 한 번 더 논의해봐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한 대법원장, 결국에는 수사 받아봐라 아닙니까? 정치 권력이 보기에 불편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은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보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가요, 이 사건 고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미 지난 6월 말에 특검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차장이나 공수처 검사들은 법문을 볼 줄 모른답니까? 특검법에 보면요, 법문상 내란이나 외환과 관련이 있어야지만 수사 대상이 돼요. 명백하게 수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받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수사 착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수처는 정말로 대법원장이 저런 의혹이 있다 싶으면 수사를 해서 밝혀내면 엄청난 공적이 될 건데 왜 수사도 안 하고 특검으로 보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8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서 왜 이 의혹이 근거가 없는가 말씀드렸는데 단 한 가지에 대해서도 반론을 못 하시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그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그 비밀 회동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의혹 제기가 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법사위 그리고 최근에 대정부 질문에서까지 이제 동일한 의혹이 제기된 셈인데요. 하지만 대법원장이 이를 부인했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거냐, 또 추가 제보가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민주당 측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때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좌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도 없어 목적 비밀이만 꼭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제가 제보받은 것은 조희대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어차피 그 증거능력이 없는 건데 수사하더라도 재판 가더라도 그 녹취만 그건 보면 아니죠. 왜냐면은 그 녹취록에 나오는 분을 만약 이제 조사를 하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제보자의 진술을 통해서 제보자를 뭐 이렇게 공개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하는 어떤 제보라든지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오는
분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좀 추가 증언 듣고 이런 거 좀 있으세요?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이제 자신들이 제보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이제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응 조치나 이런 것을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 제가 법사위원 국회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가장 똑똑하고 무슨 의혹을 제기하면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영교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습니다. 그 앞서 보셨던 그 이른바 이제 제보자라고 나왔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지난 5월에 열린공감 TV에서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가져온 거고, 그 제보자도 나도 어디서 들은 거다.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가 본인이 본 거가 아니라 어디서 들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정도의 의혹 제기를 가지고 특검의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까지의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신도 들었다. 이 4명이 모여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치명적인 어떤 처분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이지만 결국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 측면에서는 아직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 제보자가 지금 윤석열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고위직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제보자의 어떤 위치에 봤을 때는 신빙성 측면이 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공방을 하다 보면 또 사실상 추가적인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전에 지기현 판사와 관련해서도 제보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어떤 룸살롱에서의 사진들이 추가적으로 제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런 제보들을 추가적으로 받으면 좀 구체화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수사의 단서가 수사를 제대로 시작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보지는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신중하게 어떤 제보자와의 대화라든가 또 이 제보자에게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진상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또 추가적으로 밝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에 지금 동의를 해주셨고, 전현희 의원 말을 들어봐도 뭐 제보자와 추가 접촉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약간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근거 자체가 서영교 의원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조금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주장 같아요. 박지원 의원께서 서영교 의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틀렸던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서영교 의원은 국가 통계도 틀리게 말씀하셔서 가짜뉴스 유포하셨던 분이에요. 2022년 9월 19일에 당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서 전투화 제대로 신겨야 되는데 군 장병들 전투화 예산이 310억 삭감됐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삭감된 금액부터 틀렸었습니다. 전투화 310억이 아니고 20억 5천만 원이 감소했었고 내복 예산은 95억이 아니라 13억 6천만 원 삭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금액이 감소했던 이유가 단가가 내려가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 가짜뉴스를 바로잡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틀린 적이 없다 이런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앞서 저희가 그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데서 공개했던 녹음 파일 같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자체로 공당이 걸러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4월 7일, 4월 10일, 4월 15일 이렇게 3개의 날짜를 투망식으로 제시합니다. 가장 빠른 날짜를 들어봐도 4월 7일이죠. 근데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올라오면이 아니고요. 이미 그때 올라온 지 한참 됐어요. 3월 28일에 사건이 대법원에 이미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지 열흘이 됐는데 대법원장이 무슨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공당에서 들으면은 그 자체로 그냥 컷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5월 달에 공개를 하고 4개월이 지나도록 더 구체화된 근거도 없는데 또다시 이런 것을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제기한다. 이건 정말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전현희 의원이 인터뷰에서도 그 지난번에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아직도 그 수사의 신빙성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말은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전현희 의원이 경찰 수사를 부정한다면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렇게 검찰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다 몰아주는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한 입으로 두말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문제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최근에 민사 1심 판결이 내려져서 그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피해자인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 김의겸 전 의원 등 그 가짜뉴스를 유포한 당사자들이 합계 8천만 원 배상하도록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전현희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만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약 1시간여 전에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서영교 의원도 그 국민일보에 밝힌 바에 의하면은 이게 확실치는 않다라고 한 걸음 물러섰다고 합니다. 이걸 가장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마저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뒤로 물러선 상황이라면 민주당 전체가 이제는 이런 의혹 제기는 공당으로서 그만해야 옳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자기 이름 걸고 고발을 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영교 의원이 한 발 물러선 거라면 민주당이 이 사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도 생기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정체된다면 밀고 나가기 어렵죠. 근데 이제 추가적인 제보를 통해서 실제 식사 자리가 어디에서 만났다는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이런 문제가 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정체된다라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면책특권은 없이 나와서 얘기라 이것도 실은 우리가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면책특권 앞에 나와서 얘기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 그냥 다 처벌되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주장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중요시하고 존중하고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특검이 사법부에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정말로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통일교와 밀착해서 당원을 받고 돈을 뿌리는 과정에 있어서 개입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수사에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협조하는 것이 정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사안이 수사로 이어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차후에 또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일 것 같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얼마 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도 있었는데 이 브리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서긴 했지만 계속해서 야권의 반발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교도소 갈 뻔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길 가는 아마 강아지도 알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할 것이다라고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날뛰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진심은 우상호 수석이 아니라 강유정 대변인의 말이 진심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이 대변을 한 거죠, 실수로. 안 해도 될 대변을 한 거죠. 실수로 대변을 했다? 네, 그러니까 쫓아내지도 않잖아요. 아니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대변인을 당장 쫓아내야 되잖아요. 헛소리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첫 번째 브리핑을 했던 내용,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그 이후에 그것을 고치긴 했지만 정확히 바로잡긴 했지만 그 첫 번째 했던 내용이 사실상 대통령의 마음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김재원 최고의 주장인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그 문제를 깊게 앞서서 이쯤 되면은 대통령실 브리핑은 연필로 써야죠. 브리핑 하다가 위헌이면은 기록에 깨끗이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통령실 브리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아무런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아니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류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여당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위헌이어서 나중에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2시간 남짓되는 시간 안에 브리핑 또 하고 공식 속기록 고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헌법과 법률을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어떠한 터치도 할 생각이 없고 여당이 그렇게 하는 것에도 단연코 반대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는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 더 덧붙이면은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이렇게 위헌을 쓰면은 나중에 탄핵 사유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개혁신당까지 나서서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대변인이 하다 보면 좀 실수도 하고 또 본인의 속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게 마치 대통령실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사법부와의 어떤 상권 분립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강윤정 대변인이 좀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사표 써야 되고 해임해야 되면 뭐 모든 공직자들 다 해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아마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아직은 조금 부족했다. 이런 측면을 앞으로 좀 채워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법부와의 독립은 확실해야 되지만 사법부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마치 자신들이 칼을 가지고 너희들을 재단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때 행정부 권력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되는 절차가 필요하고 법원도 좀 정치에 개입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더 엄중하게 지켜주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의 조직을 좀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셨던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권력 서열과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의 답변이 또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발언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는 얼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존중돼야 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전 권한대행은 평생 직업법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되고 자제된 표현을 하는 것이 내면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인물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류가 가득한 무지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실제로 헌법에 보면요.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리고 66조 사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권력 서열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대행이 헌법을 보고 얘기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선출 권력은 임명 권력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권의 탄생 근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항상 우위에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합니까?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을 파면시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의 탄생 근거를 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출 권력이 저렇게 항상 우위에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야말로 국민이 뽑아서 한 사람에게 권력을 준 거잖아요. 그걸 뭐든지 할 수 있는 우위에 있는 지위로 착각하면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문영배 전 대행의 말을 새겨서 헌법을 다시 숙독하고 저렇게 권력 구조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국민 앞에서 표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문영배 전 대행과 이름이 같은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은 또 이 문영배 전 대행의 말을 또 비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헌법상 당연히 삼권은 분립돼 있고 서로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인 발언이 오해되지 않도록 좀 절제적 표현을 썼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권이 분립돼 있고 그 권력은 서로 간에 존중돼야 된다는 거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그 다음에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열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존중의 차원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마치 이걸 삼권 분립을 부인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 자체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2명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0대 2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모두 야당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또한 이걸 갖다가 우리 일반인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대법원 재판 기간이 있는데 전원합의체 해부 3, 4일 만에 결정을 했다? 이건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파악보다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이지 대통령이 대법원장보다 높아요. 라는 정도 수준의 그런 낮은 정도 수준의 비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 사법부를 비판하고 또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시도에도 방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그렇게 조속하게 내리는 것이 대단히 무리한 일이었다면 다른 대법관들이 평의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판결서 초안을 받아와도 거부했을 것이고 판결문에 도장도 안 찍었겠죠. 결국에는 10대 2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던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수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제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술파티 의혹 일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당시에 뭐 술이라든지 뭐 연어 덮밥 뭐 이런 거 외부 음식을 좀 반입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법무부가 밝혔다라는 거는 법무부가 좀 확실한 증거를 좀 찾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피의자들이라든가 피의자들이 수사받으러 오면 검사실에 다 피의자를 감시하는 교도 직원이 있어요. 교도관 직원이. 그래서 계속 감시하는데 특히 이 교도관이 주의하는 건 뭐냐면 공범들이 같이 있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명 그 창고라고 하는 검찰청
방 안에 쌍방울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연어를 먹고 술 파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심각한 거거든요. 술을 마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공범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히 판단하는데 검찰청에 계속 조사를 받는데 조서가 없어요. 그거 뭐냐면 조서는 받지 않은 채 계속 그 사람을 회유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하면 너한테 잘해줄게, 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불리한 진술하면 잘해줄게 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말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너희 회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그 뉘앙스들을 조금씩 줍니다. 그리고 조서는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진술 태도를 바꿨을 때 제가 진술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서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이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징역 10년 가까운 형을 받고 구속돼 있잖아요. 9년 6개월인가요? 그런데 이 지금 모든 범죄의 가치 공범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불구속 상태거든요. 그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실상 주범으로서 많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구속 상태이고 지금 다른 공범으로 얘기되는 사람들은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구속됐다. 이제서야 뭐 구속 만기가 돼서 보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동규나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의 진술 등이 검찰에 의해서 회유되고 조작되어서 상당히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 정황이 결국 술과 연어 파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공범들이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그 자리를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검찰청에서 마련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안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건 정말 좀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단히 믿기가 어려운 것이 그러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까지 했고 부지사까지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했는데 연어 몇 점이나 소주 한두 잔에 회유가 돼서 본인이 징역 7년 8개월을 받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자백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검사는 그런 일이 단언컨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갑자기 감찰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겹쳐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그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죠. 그 당시에 돈을 줬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 이 사람에 대해서 집요하게 나중에 감찰 등등의 어떤 그 시도를 통해서 진술을 뒤집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한만호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줬다고 진술을 했다가 법원에 나와서는 돈을 안 줬다고 진술을 바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계좌에 들어간 것이 발견이 돼서 결국에는 유죄 판결 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만호 씨가 검찰에 의해서 진술 회유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주장이 되어 왔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뭐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하고 해봤지만은 결국 그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작년에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죠. 그 검사에 대해서 발의해놓고 결국은 국회에서 표결도 못했어요. 그런 사안과 겹쳐 보입니다. 왜? 그 당시에도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내세워서 민주당이 사건 결과를 뒤집으려 했고, 이번에도 지금 동료 재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서 매우 겹쳐 보이는데 저는 이런 믿기 어려운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예단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관계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자백한 적이 없고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제 자백한 것인데, 이 자백이 자신의 회사를 살리고 정권, 윤석열 정부의 정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왜곡된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도 그 당시 한만호 씨가 이건 검찰의 억압에 의해서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한만호 씨와 같이 재소자로서 구치소에 있었던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사실관계를 밝혀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거 뭉갰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안 되고 끝나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한만호 씨는요 법원에서 돈 줘놓고 돈 안 줬다고 위증해가지고 결국 징역형 확정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할 때 수사하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에요. 그런데도 기소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수사하려고 했는데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아서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하고 본인이 6,000페이지짜리 기록 보면서 사진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다 우리 시청자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요 사안과 또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하겠고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국회에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지금 뭐 그 규탄대회 성격의 주제에 좀 어긋나는 피켓에 대해서는 활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당내에서 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든가 혹은 어떤 극단적인 메시지를 내세우는 피켓들이 등장함으로써 그 장외 집회의 성격이 흐려지는 것을 대단히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 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두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것을 아무리 금지한다고 한들 현장에서 과연 등장하지 않겠는가. 통제가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등장한다면 그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외 집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많이 모으면 효과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오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국회에서 소수인 야당이 민심을 등에 업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아직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중립지대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더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층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대여투쟁 수단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에서 전략적인 차원의 숙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제 극우화의 이미지를 조금 벗어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다가 지금 이게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허를 신청한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뭐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든 분들이 구구 강성당원 지지자고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윤 어게인 하면서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당대표가 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면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건 결국에는 윤 어게인 세력과 광장 세력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어떤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 실제 면회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 인식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아스팔트에 나가면요, 물론 현수막 같은 걸 통제하겠습니다만 또 그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 어게인 정당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장외 집회를 진행하더라도 신중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과 상당히 유리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중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법원에서 지금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형사 25부 법관을 추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특검 사건에 판사를 충원했고 또 형사 법정을 증설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 또 지방법원의 재판 중개 준비팀을 구성을 했고요. 이 재판 중개와 관련한 설비와 인력을 마련했다라는 법원의 지금 통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결국에는 이 특검 사건을 조금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겠다 이런 지금 조치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원이 나름대로 자발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가 됐든 내란 전담재판부가 됐든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재판부 구성을 바꾸고 판사를 갈아치우겠다고 하는 시도는 더더욱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려서 그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하는
하는 것이 좋다는 함의를 담아서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귀담아 듣고 새겨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원의 대응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문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상식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다만 지금 대법원이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것들은 결국 국민의 피해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내란 같은 심각한 범죄는 신속하게 공정하게 판결하고 결론을 국민께 지어줘야 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보십시오. 재판중개팀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재판 인력을 추가해서 재판이 질질 끌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민주당의 이런 압박과 비판들이 결국 사법부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는 흐리고 비가 자주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로 늦더위가 물러가고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김승재 기자,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 앞으로도 비가 자주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볍게 접는 우산 하나 정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가 잦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산발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에 20에서 60mm의 제법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수요일쯤 비가 내리는 등 가을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 비로 30도를 웃도는 늦더위는 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울 낮 기온은 30.7도였는데요. 평년 기온이 26.6도였으니까 약 4도 정도 높았습니다. 이후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은 30도 아래로 떨어졌고 오늘은 26도, 내일은 24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도 2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답지 않게 자주 내리는 비가 강릉의 가뭄 해갈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늦더위를 끝내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네, 가을이 되면 걱정이 혹시나 태풍이 오지 않을까인데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달 말까지는 태풍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각국 수치 모델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늦더위를 끝내고 기온을 제자리로 돌린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 남해에서 계속 태풍이 발생하지만 공기 방어막에 막혀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월 상황은 불확실성이 커서 추석 연휴까지의 날씨를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승재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강원 강릉에 단비가 내리면서 주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중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농촌용수 종합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4.1%로 어제보다 6.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제부터 강릉 지역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영향이지만 아직도 오봉저수지 평년 대비 저수율인 71.8%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한중 외교수장이 베이징에서 상견례를 가고 경주 에이펙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조율했습니다. 중국 측은 최근 한미 관계 균열을 부각했지만 우리는 미국과 무관한 방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조현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첫 상견례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 조율입니다. 에이펙이 이렇게 한국에 이어 내년에 또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경주 에이펙 서미트에 오시고 왕 부장은 중국인을 구하고 순직한 한국 해경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민 감정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시 주석 방한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반중 정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我们确实有必要常走动，多交流，这有利于双方加深理解，避免误判。 대시간에 걸친 회담과 만찬이 끝난 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방한이 확실하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준비를 위해 왕이 부장의 다음 달 답방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핵 문제도 다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5차 방중 때 적대적 무국가론을 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궁극적인 비핵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중국 측의 건설적인 그 역할을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조 장관이 방중 직전 국회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체포 구금 사태를 이례적으로 비난했다며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한미 관계가 의심을 받는다거나 그로 인해 이번 방중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도 시사했는데요. 우리 금리 정책과 경제에 미칠 영향,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했지만 파월 의장이 뭐 꼼짝도 안 했는데 이번에 결국에 인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 인하에 대한 기대 99%, 100%였고요.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4에서 4.25. 미국은 밴드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상단이 4.25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뭐 미국의 연준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가와 경기. 미국은 이 경기 쪽을 좀 더 압축해서 물가와 고용 이렇게 두 가지를 책무 의무가 있는데요. 네.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물가와 고용 중에서 이 물가와 경기, 이 고용 중에서 연준은 이제 이 고용 쪽에 조금 더 힘을 실겠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발언 중에서 뭐 관세라든가 기타 때문에 물가의 상승 압박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많이 드렸지만은 그동안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이 통계가 다 오류가 났지 않았었습니까? 예. 오히려 실제 뚜껑을 열고 보면 이미 고용, 노동 시장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번에 이제 이야기할 때 파월 의장도 고용이 견조하지는 않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인하는 고용 때문이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근데 지금 뭐 나쁜 건 아니다. 일종의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 차원에서 즉 더 나빠질까 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거다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런 거는 보험성 금리 인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 보험성 금리 인하 성격임을 또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에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인물이죠. 스티븐 마이런 신임 그 연준 이사가 혼자서 비컷 인하에 투표를 했어요. 네, 뭐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점도표를 보시면은 참 뭐 코미디스러운 이제 재밌는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스티븐 마이런 뭐 경제 책사 혹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0의 모든 정책 방향을 결정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뭐 마이런 보고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방제도 준비제도 이사회는 각각의 이제 연방 은행들의 총재들도 있지만 그 코어가 연준 이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총 7명의 이사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중에 3명을 자기 사람으로 밀어넣고요. 예. 그 1명을 또 마이런 이사를 연준 이사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표결과 점도표에 바로 이 마이런 이사가 합류를 한 그런 대목인데 예. 당연히 마이런은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트럼프의 복심이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더 많이, 더 큰 폭으로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주장했던 것이죠. 예. 자,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연내 2차례 더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시사를 했는데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10월 달은 없으니까 11, 12에 0.25, 0.25 해서 크게 앞으로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앞자리가 3자리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연말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 혹은 이제 약간 그 다음부터에 대한 이야기가 파월 의장이 해줄 거면 좀 아주 비둘기처럼 막 해줄 듯이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끝끝내 이제 제롬 파월 특유의 똥꼬집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래도 난 신중할 거야. 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증시라든가 채권 시장, 뭐 암호화폐 시장, 원자재 시장,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훈풍이 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서 그 점도표만 보면은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혹시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표를 보면요,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번 FOMC 회의에는 연준 의사 7명, 그 다음에 각각 우리가 어디 은행 총재, 뭐 뉴욕 연은 총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2명에서 모두 19명이 들어가고요. 실제 표결은 연준 의사 7명, 그 다음에 12명의 연은 총재 중에서 5명이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데 저 점도표는 이번 회의에 들어간 19명, 그러니까 이 7명과 연은 총재 19명이 올해는 어디까지가 금리가 될까? 내년은 금리 수준이 어디가 될까? 후년은 어디가 될까라는 자신들의 그 전망을 저 점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읽는 법은 가장 많은 점이 찍힌 것, 그게 역시 이제 다수결 표결에 있어서의 앞으로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를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점이 찍힌 게 저쪽에 보면 이제 3.75에서 4, 저기가 많이 찍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내년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3.5에서 3.75 정도에 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회 정도밖에는 금리 인하가 없겠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서 앵커께서 말한 그 이견이 저 2026년에 좀 맨 밑에 2.5에서 2.75에 하나 찍혀 있잖아요. 그러게요. 저게 누군지는 모두 알고 있죠. 저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밀어넣은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저 진폭이 너무나 큽니다. 반면에 내년 같은 경우에 오히려 4.0에서 4.25 쪽에도 또 점이 하나가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균열이 있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던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나 어떤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크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반영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금리 인하는 즉 9개월 만에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장은 좀 빠르게 반영하지 않습니까? 급값도 이미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뭐 다양한 부분이어서 정작 금리 인하 후에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월 의장이 또 그렇게 속 시원하게 비둘기로 돌아서지는 또 않았었고요. 앞서 점도표라든가 전망을 봤지만 올해는 이제 이번 포함해서 2번까지 해서 3번을 말했지만 내년은 또 원래 2번에서 1번으로 완전히 또 이게 점도표가 찍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삼모사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올해도 왕창 내리고 내년은 더 왕창 내리고 트럼프는 지금 1%대 기준금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쉬고 향후의 동태를 보자. 시장은 그렇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10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굉장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미국이 오히려 미국의 연준의 방향이 쉬웠고 우리 한국은행의 방향이 약간 좀 이제 딜레마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얼핏 생각하면 너무나 쉽잖아요. 미국이 이번에 금리 내렸네 하고 11월, 12월에 또 내린다고 하네. 그럼 당연히 특히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너무나 안 좋거든요. 역설적으로 미국은 오히려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겠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렇고 같이 이제 투표에 참가하는 금통위원들이 집값과 가계부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는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금리를 내리거나 오히려 시장한테 완화적인 메시지를 준다면 또 가계부채 늘어나고 이 돈은 또 집값, 부동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시장은 지금 너무나 쉽게 10월에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한 번 더 쉬고 오히려 12월에 금리 인하
이 패턴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또 소수설도 있어서 예. 이 점을 함께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가는 다시 소폭 좀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미국 금리 인하 때문일까요? 어제 좀 멈칫거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추세가 나고 있고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또 급등 모습입니다. 1% 넘게 또 가고 있고 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 시총 1, 2위자 반도체 투톱이 급등세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또 5% 넘게 제가 오르고 있는 것을 함께 봤는데요. 예. 크게 왜 이렇게 상승하나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부의 주가 부양 의지죠. 예.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은 정책,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주가 부양으로 가는 이제 그런 정부에 대한 힘. 정부가 버티고 있는 이제 그게 하나의 군까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9월 들어서 6조를 한국 주식을 사고 있어요. 거의 폭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이 있는 이유인데 폭식한 6조 중에서 뭘 샀나 봤더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거의 80% 이상 거기를 5조 가까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죠. 하나는 한국 주식을 사려면 시총을 사야 되니까 높은 걸 사야 되니까 인덱스 차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 이제 HBM 같은 첨단 반도체 외에도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기존의 범용 D램 쪽도 함께 시세가 난다. 이걸 보고 이제 외국인이 싹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연내에 3,500도 찍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건 바꿔 말하면요. 외국인이 언제까지 한국 주식을 더 살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재료적 측면에서는 저는 관세 협상을 한번 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시장이 좋은 의미는 다음 달에 지금 트럼프도 경주 에이펙에 온다고 하고요. 시진핑도 경주 에이펙에 온다라고 하니까 우리 한미 관세 협상도 일단 트럼프가 오면 훨씬 더 빠른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관세 협상의 핵심인 미중 관세 협상도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다음 달에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이 주식시장에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전망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6만 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 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 사업과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 핵심 기술로 부상한 인공지능 분야 등에 채용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2025 평택 국제평화포럼이 열렸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등 한미 외교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평택 국제평화포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서 어떤 내용 다루는 겁니까? 네, 평택 국제평화포럼은 올해로 5회째를 받고 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평택에는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와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입니다. 정장성 평택시장과 경기 평택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이 개회사와 축사를 전합니다.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포럼은 특별 세션과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전직 미사령관 시각에서 바라본 주한미군과 평택시 역할이란 주제로 열리는 특별 세션에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마이클 비스 전 미8군 사령관 등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후 첫 번째 세션에선 안호영 전 주미대사와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 등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후 4시에 시작하는 두 번째 세션 때는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 연구원, 김문경 YTN 정치부 부국장 등이 주한미군과 평택시의 공동 발전 방향을 다룹니다. 평택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미 상호번영 방안을 발굴하고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국제 평화 포럼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가을비가 자주 내리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늦더위가 이어졌던 남부지방도 오늘은 더위가 꺾이겠는데요. 오늘 대구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무려 9도가량 낮겠고요. 서울은 현재 25도 보이는 가운데 예년 기온인 26도까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6도, 광주와 대구, 부산은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은 주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주말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은 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